예,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우리가 숨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녀를 살리는 말 한마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선 다 같이 함께 강의를 들었기 전에는 이 강의의 주제를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들으시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강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자녀 교육법, 자녀를 살리는 말 한마디. 저는 41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문제 어른과 문제 교사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또 아시아 각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멀리 가정 세미나를 간 곳은 러시아 볼고그라드까지 가서 이 부모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현재 41년째 그리고 41년 가운데 10년을 대한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에 육아 방송에서 이 자녀에 관련된 코로나 시대의 우리 아이 생존 전략이라는 방송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1월 말에 이 방송이 이제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또 이 방송에서도 3부작으로 진행되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멈춰야 하는가?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모들의 고민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데, 맨 좌측에 보는 그림이 바로 본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고요. 그리고 옆에 남동생,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반쪽밖에 보이지 않는 그림이 바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는 이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 그 프로그램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편치 않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고백하건대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면서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를 질책하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에 참여했는데, 왜 제가 이 교육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이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겨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올 때 내가 너를 야단치고 너를 질책하고 너를 원망했던 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린 그림이 바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왜 어머니 머리가 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아이의 그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평상시에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회사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엄마가 나를 반갑게 좀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떡볶이도 해주고 피자도 사주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놀았냐고,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냐고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가 직장 생활을 안 하면 너 외식도 못 하지, 너 원하는 학원도 못 가고 또 너 예쁜 옷도 사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타일렀더니 그때마다 이 아이는 알았다고, 엄마 알았다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머리를 반만 그린 거예요.
바로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우리 엄마가 내 곁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정말 모든 참여자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회사 다니지 말아요입니다. 엄마 회사 다니지 말아요. 엄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집에 있는 아빠는 프리랜서가 돼서 일이 있으면 일터에 나가고 일이 없으면 거의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언어다. 여러분 자녀들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울고 싶어하고 또 내 자녀가 부모에게 또 가족들에게 바라는 언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코카콜라 CEO의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사람이 어느 해 신년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5개의 공을 가지고 하는 저글링 놀이와 같다. 5개의 저글링. 5개의 저글링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 가운데에는 5개의 공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공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라는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공, 그리고 건강, 영혼, 이 5개의 공이 있는데 이 5개의 공 가운데에서 유리로 된 공이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공,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 그리고 건강이라는 공, 친구라는 공입니다. 근데 이 공들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고 깨어져 버리고 말죠. 근데 이 5개 공 가운데 딱 한 개의 공은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이라는 공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의 가족이, 특히 우리 한국의 가족 문화가 특히 남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일 문화 때문에 이 가족들의 유리공이 깨어지고 친구라는 유리공이 깨어지고 영혼이라는 유리공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유리공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3학년 아버지가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주지 못하고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나한테서 점점점 멀어지는 게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도 불구하고 늘 회사에 나가야 하는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은 간절하게 주말이면 아버지가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버지는 일터에 나가는 그 아픔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 아이에게 쓴 편지를 읽어줄 수 없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이 일 문화 때문에, 저버릴 수 없는 일 문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친구가, 그리고 내 개인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늘 멈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가족들과 소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를 한번, 가족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족이란 뭘까요? 가족이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일까? 또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왜 해야 되며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우리가 곰곰이 꼼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그저 막연하게 행복, 믿음, 사랑, 울타리 그렇게들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모 중학교에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는 아버지들만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가서도 했고 베트남에 가서도 했고 몽골에 가서도 했습니다. 예. 근데 가족이란 뭘까라는 이 질문에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은 질문이 바로 그 중학교의 아버지들에게서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름. 여러분, 이 가족이란 무엇일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이 대답은 즉흥적인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대답이죠. 다행히 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5월 가정의 달에 전교생에게 숙제를 내줬던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빠, 엄마와 함께 고민을 하고 그것을 글로 써오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인가 썼던 것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대답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매 주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자일체 감동 캠프에서 9,000명의 부모와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4,500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야,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할머니 이름은 뭐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이름은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중에 5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이름을 모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의 이름을 모른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훗날 손녀,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름을 쓰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 손녀, 손자가 내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 여러분, 가족은요, 최소한 그래도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까지는 몰라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족의 가치관을 알려줄 때 가장 기분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또 가족은 뭐냐? 끈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결속시키는 끈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마와 딸 사이에, 또 아버지와 딸, 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관계를 결속시키는 우리 집에 어떤 끈 문화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큰아이는 여자아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시죠? 목욕탕을 못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욕탕 갔을 때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이 아버지와 욕탕에서 나란히 등을 기대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아, 요새는 군대 생활하기 어때? 예, 아버지 휴대폰도 있어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야, 아빠 때는 말이야,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아주 뺑이 쳤단다. 겨울에는 눈 치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단다. 아버지, 무슨 눈을 치워요. 지금 기계가 다 치웁니다. 이렇게 아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의 아빠와 아들 사이에 어떤 끈이 있습니까? 또 어떤 아버지에게 제가 질문했더니 아주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몸의 어느 부분의 색깔이 달라지면서부터 아빠가 목욕탕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이때에 잘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사춘기에 시작할 때 목욕탕 가는 순간에 평생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춘기 때 뜰을 놓쳐버리면 그 아이는 아버지와 목욕탕 가는 순간을 이제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이 아버지는 당구장을 자주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구 얼마 치십니까? 그랬더니 200 친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아들한테 자네는 얼마 치는가? 그랬더니 예, 저는 300 치는데요. 그래요. 아주 재밌대요. 아버지와 아주 게임을 할 만난대요. 내기하면 뭐 그냥 불이 튀긴대요. 여러분 이것이 끈입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딸과 또 어떤 끈이 있습니까? 예, 딸과 소통하고 딸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딸도 엄마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끈. 우리 가족들은 끈입니다. 이 끈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소통이 단절되면 이 끈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 가족이라는 의미 그 가운데에서 가족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 가족에는 어떤 끈이 있는지 가족들을 묶어주는 어떤 결속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딱 결론적으로 적어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족이란 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족이란 뭘까?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아이컨택이라는 프로그램에 장광이라고 하는 그 예술인이 연기자가 나왔는데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35살이 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이 아이컨택에 나왔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분명히 그 아들이 한 행동이 아니었대요. 억울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문제아 취급하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졌답니다. 어떤 희망을? 내 가족들만큼은 나를 믿어주겠지.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평상시에 네가 행동 똑바로 했으면 그런 오해받지 않지.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마저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질책을 했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 아들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인간을 믿지 않겠다. 아버지인데 이 인간을 믿지 않겠다고 그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내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가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 스스로의 가시를 만들었다. 물론 그 아이 컨택트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광이라는 연기자가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아들아 미안했다고 정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이 한마디에 한순간에 그 아들 속에 있던 그 가시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자녀를 살리는 말 한마디는 딱 말 한마디로 우리 자녀가 무너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저글링이 이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조드리면 영혼, 가족, 일, 그리고 건강, 친구.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이 일이라는 이 공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공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소중한 공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2045년이 되면 우리 한국의 가정의 가족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녀와 부부가 함께 구성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참 가슴 아프게는 저 주변에 어떤 직원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너무 불화가 심해서 가족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 딸이 같은 동네에 또 다른 세대를 이루어서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원은 친구를 마음에 맞는 생각이 같은 가치관이 같은 친구와 한 세대를 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2045년이 되면 앞으로 24년 뒤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전통의 우리 가정이 전체 가정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100가정 가운데 16가정만 아버지와 엄마, 아들, 딸이 있는 가정이고 나머지는 다 2인 가정 또는 1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데 2000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수가 100가정 가운데 약 16가정 정도가 1인 가정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그런 30가정 가까이가 1인 가정이고요. 놀랍게도 이제 앞으로 14년 후가 되면 전체 가구 가운데 적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구 가운데 한 가정이 1인 가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가족 정체성을 말씀드렸느냐? 정말 21세기에 이 밀레니엄 시대에 무슨 가족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 정체성을 살리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빠른 시간 안에 놓칠 수가 있다. 더군다나 2045년이 되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인공지능 AI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AI가 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도저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게르선하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가족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이제 패밀리는 사라지고 패밀리즈가 생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 가정은 전통 가정은 자꾸 허물어지고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어떤 가치관이 같거나 생각이 같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는 그런 가족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가족관계의 핵심 요소는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이 가족관계의 핵심 요소가 네 가지인데 저는 대인관계의 요소도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인관계의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관심, 배려, 존중, 공감, 이 네 가지가 바로 대인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인관계에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성격 기질을 따라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거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공감이 형성될 때 우리는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그랬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이 네 가지 관심, 배려, 존중, 공감의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서는 이것이 왜 안 될까요? 가족관계에 과연 우리가 가족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는 과연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너 안 일어나니? 너 그래 갖고 사람 노릇할 거니? 너 그래 갖고 먹고 살리겠어? 혹시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을 참 쓴다는 게 씁쓸한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언어를 우리는 가족들에게는 마음껏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존중이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존중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요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가족 속에서 이 관계가, 네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정된 그런 가정생활이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사실 이제 모 방송에서 하고 있는 아이 컨택트는 저 후속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렇게 마주 눈을 바라보러 갑니다. 2분 동안 눈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가 가장 미안했던 사건, 또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가장 고마웠던 일은 무엇인지, 딸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내가 엄마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언어는 내가 한 적 없는지, 말을 한 적 없는지, 상처를 준 적 없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를 2분 동안 눈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분 동안 엄마에게 가장 미안한 거, 감사한 거 생각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저렇게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요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 이 엄마와 아들은 소통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아들과 이 어머니의 사진이 너무 감동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 클로즈업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뒷그림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2분 동안 눈을 바라보고 하는데 못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눈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엄마와 아들은 눈을 봐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들과 눈을 마주치라고 하면 다 아버지들이 눈물을 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아빠들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못 바라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 아이를 관심을 둔 적도 없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바빠서. 늘 튀어오르는 그 길이라고 하는 공 때문에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에게 제가 지금도 그 광경만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찡한데, 프로그램을 참여한 아버지가 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일에 쩔어 있는, 정말 평생을 일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감동이 와서 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게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아들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한번 죄송하지만 그 아들 손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에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에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 내어서 울던 울음을 멈춘 다음에 이 울먹임,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울고 나면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울먹임이 있잖아요. 이 울먹임이 여러분 3시간 반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 아들 손잡아본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7년 만에 잡아본대요. 자기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쯤까지 잡아보고 그 뒤로 아들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가정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어김없이 한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어보래요. 또 질문했죠. 아버지, 아들 손 얼마 만에 잡아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처음 잡아본다고. 여러분, 이걸 저는 2분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아들이 못 바라봐요. 지금 울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아이를 기억하는데 정말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라보라고, 아들아, 나 바라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끝내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들을 안아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을 안았을 때 우리 아들,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한번 외출하고 들어오는 아들, 딸을 한번 아무 말 하지 말고 2분 동안 가슴을 느끼면서 한번 안아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안지 않는다고요? 예, 억지로라도 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말보다도 더 힘 있는 이 몸으로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매월 마지막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라도 하세요. 자녀와 함께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일을 한 달 동안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미안했던 점, 일을 한 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빠가 가장 행복했고 엄마가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라고 한번 고백 나누시는 이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월 달에는 내 얼굴을 잘 눈을 바라보던 아이가 2월 마지막은 2월 28일 날 이 눈 마주치기를 하는데 아이가 피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내면에 꺼리낌이 있는 거죠.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꼭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인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를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다음에 공감대통의 시작은, 우리가 소통의 시작은 반드시 카톡 말고 말로 하십시오. 오늘날은 모든 의사소통을 카톡으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눈을 바라보지 않는 이 언어 소통은 100%의 소통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소통은 이 SNS를 이용하는 소통은요 50%의 효과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소통을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아이를 이해해야죠. 저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의 기질, 우리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우리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아이의 주변의 상황,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제 두 딸과 아내, 세 여성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두 딸의 저는 초경을 제가 처음부터 경험을 했고요. 두 딸의 첫 초경을 할 때에 제가 꽃다발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정도로 특히 이제 딸을 두신 우리 아빠들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이 올 때는 말을 건네시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을 잘 내가 이해했을 때,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그 기간이 일정하면 좋은데 이 세 여자가 막 이 일정 기간이 달라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맞추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식했습니다. 우리 큰딸은 그 마법이 찾아오는 날이 언제고 아내는 언제고 이렇게 그거를 좀 제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한테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평균 50점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개중에 70점, 80점 막 이런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개가 점점점 숙여지고 오히려 50점, 40점 어떤 어머니는 30점 이러는 어머니들은 나중에 강의 끝나거나 프로그램이 끝나면 오히려 더 당당해 하시는 그래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됐어. 근데 오히려 70점, 80점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은요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대답을 원합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큰딸이 38이고 둘째 딸이 34살인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죽는 날까지 자녀를 알아가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다른 부모들보다 내가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우리 자녀를 잘 읽어가느냐, 이거에 이제 성패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를 다 안다라고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자녀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말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문을 열기 전에는 자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아이가 울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언제 울고 싶을까?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될 때 아이들이 울고 싶어해요. 네 가지 이유인데,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렇게 깨졌네요. 자신의 문제로 부모님이 다툴 때, 여러분,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가 심지어는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니 30대, 40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영유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자녀들은요, 특히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지만,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다투게 되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행복할 수가 없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아이는 가출할 위험이 높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엄마 좀 정직해지세요 그래요. 아빠 엄마가 다 교육자인데 명색이 그래도 교육자인데 좀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딸한테 아빠 엄마 좀 정직해지세요. 내일 같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성당을 가야 되고 내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날인데 오늘 이혼할 것 같이 싸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성당 가서는 어제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었지 하고 표정 관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그게 너무 싫으니까요, 아빠 엄마 표정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좀 싸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그 모습이요, 아빠 엄마가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가정스럽게 위선적으로 보이니까 싸우지 마세요 라고 들렸어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다툴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뒤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널찍한 주차장이 있고 또 거기 가면 이 길카페가 있으니까 차를 이제 부부가 시켜놓고 차 안에서 다 문제를 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조금 한 템포를 놓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반응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62세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남성 호르몬이 이게 저에게서도 자꾸 이제 새나가고 있는 걸 느껴지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게 갈등거리가 있으면 아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사과를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좋습니다. 갈등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문제고요.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그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 제발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대로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 모습대로 몸에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들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울고 싶대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광 선생님의 그 아들 장민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을 때에 나는 아들을 믿어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제가 전라북도에 전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해가지고 호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참 정말 평탄하게 정말 순조롭게 문제 행동을 한 그런 자녀 없이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도 또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온 가정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지 뭡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내가 우리 아들을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내가 아주 그 딱이를 한 대 올리면서 내가 혼 좀 내야 되겠다고 그런 감정으로 갔대요. 절대로 내 이놈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생활지도부를 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기퉁기 코너에 아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래요. 갈 때의 감정은 이놈 용서하지 않겠다. 가문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가 있지 하고 아이를 혼내려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대요. 아들, 괜찮아. 난 아들 믿어.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어떤 아쉬운 일이 있거나 무슨 부탁이 있으면 엄마한테만 부탁하고 엄마한테만 이게 말을 걸어오던 아들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빠한테 먼저 대화를 걸어온다는 것이죠. 보세요. 딱 한마디 말로 아이가 억울함이 있을 때, 학교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이들이 울고 싶을 때, 꿈을 꿀 수 없을 때 아이들이 울고 싶으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 장가 언제 가? 너 결혼 언제 할 건데? 여기도 해당 사항 있는 분 계시죠? 제일 싫어하는 말. 근데 사실은 그 말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꿈이 뭐지? 너 장래에 뭐 할 건데? 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온통 매스컴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얘기하고요. 아이들이 꿈을 같이 꾸어야 하는데 누구도 꿈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아이들을 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울게 하지 마십시오. 갈등 있는 자녀와 대화학인데, 자, 이 갈등 있는 자녀, 갈등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텐데요. 만약에 갈등 있는 자녀와 갈등을 풀고 싶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시도를 말라. 갈등 있는 자녀하고 갈등을 풀고 싶을 때는 말이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성장 중인 아이에게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면 말해줄래라고 말씀하시고요. 일단 아이가 부모의 말에 우리 한번 대화해볼까?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지금 엄마 아빠와 말할 기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좋다. 너가 준비됐을 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표현 방식과 일상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한번 나한테 다시 한번 말해줄래? 여러분 사실 철없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대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이 청소년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치르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편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제가 많은 부모들에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편 누구냐? 그러면 초등학교 엄마와 함께 온 아이는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엄마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오면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요 거의 내 편은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화를 요구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할래? 그러면 빤하죠, 대답이. 무슨 말 할 건데? 뻔하잖아.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해가지고 끝을 본 적이 있어? 항상 꽃 끝에는 싸움 됐잖아. 싫어? 말해봤자 뻔하잖아. 예, 이런 반응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좀 싫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구나.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하자구나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 갈등이 있는 자녀하고 좀 뭔가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 대통의 시작은 가족 대화를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 또 우리는 자녀들과 어떤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죠. 1등급이 공감, 2등급이 느낌, 그 다음에 3등급이 생각. 여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등급인데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이나 남성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의 결혼을 한 남성분들이 이 언어에는 약해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원하고 있는 등급이죠. 공감해주고 느낌을 가져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아이 오늘 시험 봤다며? 잘 봤대? 이 정도로 끝나는. 병원 갔다 왔어? 어떻대? 뭔가 정보를 요구하는 정도로 그냥 언어가 끝나고 또 이제 거의 일상적인 대화. 아무 감정과 아무 느낌, 생각이 없는 대화. 그리고 마지막 최악으로 안 좋은 등급이 무언의 등급이죠. 무언의 등급.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 지금은 침묵이 금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최악의 등급인데 저는 어쨌든 3등급까지의 대화의 등급인지 우리 가정은 4등급부터 6등급의 등급인지 한번 오늘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이 있는 대화, 여러분 나무 이 결 보시죠? 이런 결이 좋은 나무는 뭐 할 때 좋다고요? 다듬기가 좋습니다. 대패질을 할 때 저도 정말 대패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결이 좋은 나무를 이 결대로 대패질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아주 편안하게 대표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청득심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얻는 거는 말이죠.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 설득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고. 이것이 바로 이청득심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이청득심의 단계는 경청의 단계라고 그러죠. 이 경청의 단계는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눈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거짓말 못합니다. 이 눈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다 읽혀지기 때문에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잘 할 때 듣고 그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어떤 언어가 들어있을까 정도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비로소 경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청득심. 잘 들어서 상대방을 마음을 얻는 것을 우리 이청득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청득심을 하기 위해서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 또 4가지 조건이 바로 대인관계의 조건, 가족관계의 조건, 자 관심, 배려, 존중, 공감의 대화. 이것이 바로 이청득심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요소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대화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옹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옹이가 있다. 옹이가 있으면 대표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대화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뭡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잔소리. 탁탁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옹이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감 접점 찾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행동으로 한번 나타내길 원합니다. 제가 제일 오늘 강의 가운데 공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감 접점을 찾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손으로 할 테니까 잘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손으로 하는 이유는 오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말 토달지 말고, 아이의 말 자르지 말고, 아이 말 끝까지 들어주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제스처로 하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싱크대 앞에서 이제 요리를 하실 때 한번 3번 하고 하세요. 3번. 또 우리 아버지들은 출근하기 전에 운전대에 앉아서 또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 사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동료의 눈을 바라보고 동료 말 토달지 말고, 동료 말 자르지 말고, 동료 말 끝까지 들어주자.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 저는 우리 보통 어머니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엄마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은데 엄마.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엄마. 왜? 얘기해봐. 엄마, 나 봐. 바빠, 엄마, 바빠. 얘기해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딸,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데요. 자,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나란히 수평으로 마주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밑으로 내려 깔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허리를 감싸고 눈을 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고 아이가 하는 말 토달지 말고 중간에 자르지 말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니? 너 참 기분 좋았겠다. 잘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느낌을 또 그 선생님의 느낌을 담임 선생님이 야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런데 있잖아.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잘했어. 역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이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접점 찾기는 여러분 꼭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의 손을 한번 아무 말 없이 잡아주는 거, 아무 말 없이 우리 아들, 딸을 한번 안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 접점 찾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꼭 좀 이 옹이를 좀 제거해주는 이 옹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비난하는 말이죠. 참 우리는 이 비난하는 말, 또 어떤 옹이가 있죠? 경멸하는 말, 그리고 방어하는 말, 회피하는 말. 여러분 이 4가지의 언어가 어찌 보면은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언어보다도 더 많지 않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의 언어의 방법은요, 이 옹이는 결국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많은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교실에서, 부부 교실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옹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에게 좋은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편지로 써오라고 하면 거의 좋은 기억이 없다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 이런 옹이가 너무 많아요.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들이 무너져 있고 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요. 이 옹이 때문에 소통이 아예 단절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쓰는 용어가 이 옹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 가족 대화의 단절에서 보면 2015년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자, 한번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46%가 뭐죠?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세대의 차이. 이 세대 차이가 뭘 가져오죠? 세대 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뭘 가져옵니까? 세대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렇죠. 가족들의 생각의 차이가 가족의 갈등을 가져오고, 그 가족의 갈등이 가족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그래서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한다. 뻔한데 뭐 말해봤자. 그리고 또 부모님이 바쁘다는 핑계 반쳐.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의 기술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 이 네 가지가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라고 우리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공감 대통의 시작에는 제가 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장 성숙을 도모하라. 우리는 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떤 성장과 성숙만을 도모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 성숙 가운데 가장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데 무슨 말씀이죠?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해라. 말을 듣는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들으라는 거죠. 근데 반응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반응은 더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자극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은 신중하게 하라. 여러분,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의 말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변화를 할 때 늘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습성이 없는가. 습성. 아주 흔한 말이죠. 흔한. 생각이 뭘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뭘 낳죠? 습관을 낳게 돼 있죠. 그 반복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그동안에 구사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진단하는 거,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관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는 고정관념을 고장난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의 대화에도 자녀와의 대화에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결코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가 없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한테 도대체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도대체 말이 통해야지. 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해서 아빠 엄마가 내 말 들어준 적이 있나요? 들으려고는 했나요? 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빠 엄마를 피하기만 하지 내 말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잖아. 이건 아빠의 입장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너는 매일 엄마 피하기만 하지, 아빠 피하기만 하지, 그냥 도망가지. 내 말 들어준 적 없잖아.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 그리 많아? 말끝마다 퉁퉁거려. 뭐죠?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만 했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평상시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구사를 했는지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는 용돈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아이잖아. 그러죠?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관념, 감정 창고를 넓히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100%의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의 자극이 들어오면 반드시 90%는 반응한다고 그러죠. 90%는 반응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간격이 좁다는 거죠.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들어오면 충분히 이 대뇌까지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눈으로 받아들이죠. 시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대뇌까지, 전두엽까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부 이 대뇌, 전두엽이 아니라 뒤에 있는 뇌까지 전달이 되고 바로 척수로 반응을 하게 되는, 척수에서 바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간격,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반응이, 과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간격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누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먼저 어떤 아이의 언어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 왜 이 아이가 이런 언어를 구사했지? 왜 이 말을 했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반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극이 들어오면 90%의 반응을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적절한 반응, 과격한 반응, 엉뚱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감각기관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다 대뇌까지 가요. 대뇌까지 가서 저기 이제 전두엽까지 다 이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척수를 거쳐서 저 연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뇌 밑에 연수가 멈춰버리면 생명이 멈춰요.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저 연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저기까지 갑니다. 전두엽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언제 때 들죠? 네, 난로 위에서 따끈따끈하게 물이 끓고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셔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난로에 내 손이 딱 닿으면 어떻게 되죠? 난로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내가 손을 떼어야 되겠네, 이럽니까?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극의 반응의 차이예요. 근데 따뜻한 물이 끓으면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는 생각은 대뇌까지 뭐하죠? 생각이 갔다는 거예요. 신경이 전달됐다는 거고, 내가 난로에 손이 닿았을 때는 이건 바로 반사신경에 의해서 손을 띄는, 그러니까 대뇌까지 가지 않고 척수에서 멈추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척수에서 거의 주먹이 나가고요, 척수에서 바로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대뇌까지 가지 않고 이 척수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대화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이 전두엽까지 우리가 신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두엽이라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동정신 작용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감정 조절이 되죠. 그리고 행동 조절이 되고, 전두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주의력 집중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전두엽의 역할인데, 여기까지 신경이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간격을 우리가 넓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평상시의 언어 습관,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간격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감대톡에 시작해서 성공적인 대화는 어떤 대화이냐? 화풀이 대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도망가는 대화. 이 대화보다는 우리가 늘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에서 좀 이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의 기술 가운데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습관 때문에 그런데 U 메시지와 I 메시지가 있는데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아이들의 언어를 듣는 거라든가 눈으로 관찰한 그 행동 자체에 대한 관찰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찰에 대한 느낌. 그래서 이 I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늘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 오늘 엄마하고 약속한 대로 방을 치우지 오늘도 여전히 치우지 않았구나. 그런데 엄마가 매일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아들 방 쳐다보면 또 엄마가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근데 엄마도 너무 힘들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조금만이라도 도와줬으면 엄마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일부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좀 전달하는 그게 바로 이제 I 메시지인데 I 메시지를 좀 사용하는 그런 우리 가정의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 더 힘 있는 언어가 뭘까요? 이 사진은 제가 설정한 사진이 아닙니다. 저에게 함께했던 우리 어머니와 딸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함께했던 프로그램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화해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엄마와 딸이 화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제가 만든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꼭 해야 할 말 사랑한다. 꼭 해야 할 행동 포옹. 이건 미안하고 쑥스럽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근데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이 기본 생활 습관이 안 된 아이가 그 기본 생활 습관 때문에 늘 부부가 싸움을 했고요. 늘 부부 싸움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사춘기가 오면서 어머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구월동에서 저 강남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엄마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아들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자, 구월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아빠는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일 폭행을 했어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지갑을 뺏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장지갑, 명품 장지갑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것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지갑을, 명품 지갑을 뺏어서 아이들에게 강매를 하는 그런 학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갑 뺏긴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꼭 좀 퇴학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41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아이들을 퇴학시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퇴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구 어머니?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부모님, 그 상대방 부모님이 퇴학을 원하는데 학교 좀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툭 던지는 말씀. 선생님, 나만 부모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래요. 나만 부모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죠. 근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오죽하면. 엄마는 이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손 놓고 있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를 학교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두절미하고 이 아이를 퇴학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내가 퇴학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교실을 다녀오시라고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 교실에 가서 거기서 내준 숙제가 뭐냐면 5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숙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면서 아이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해야 돼요.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 교실에서 담임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 아내하고 아이에게 오늘 아침에 아빠가 안아줬습니까? 오늘 남편이 우리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아줬습니까? 라고 숙제를 확인을 하니까 안 안아줄 수 없잖아요. 또 학생부장이 퇴학을 안 시킬 테니까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때렸잖아요.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그날은 가서 아들아 일어나야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매일 때리던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니까 그 다음 날 또 안아줬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깼어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엄마의 잔소리, 아버지의 폭력이 없어도 깼어요. 눈 감고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오다 말겠지. 오겠어? 아닙니다. 왔습니다. 아들아, 안아줘야지. 이번에는 안아준 것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이 머리에 이마에 손을 올리고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을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깨우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일어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서로 누구 먼저랄 것 없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아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침마다 너를 이렇게 안아주고 너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줘야 될 이 손으로 너 때려서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깨우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학교 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아이는 아침에 지각하지 않았고요. 3월 2일 날 2학년에 진급돼서 이번에는 그 아이가 저한테 쫓아와서 저한테 안겼어요. 왜? 제가 학교에서 항상 아이를 좀 투박한 아이들을 매일 안아줍니다. 저를 딱 안는 순간에 아버지 잘 계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툭 던지는 말이 뭐냐? 선생님, 올해부터 제가 절대로 수업 시간에 안 자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을 주문한 적이 없잖아요. 이 아이의 생각은 학생부장님 때문에 학생부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케어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5주 동안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매일 때리던 손으로 나를 안아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졌죠? 집안에 갈등이 없어졌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학생부장님한테 내가 수업 시간에 안 자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그 좋은 생각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실려있는 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3월 달에 안아줬을 때 최고의 선물을 저한테 줬는데 5월 달에 또 안아줬습니다. 아이, 누구야? 아버지 잘 계시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선생님, 우리 아버지의 교실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왜? 그랬더니 약발 떨어졌어요. 그래. 아닙니다. 약발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도 그 아버지와 아들은 저와 페이스북을 나누고 있고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은 서울 상계동에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몇 년 동안을 어떤 말로 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아이, 몇 년 동안 가전폭력을 다 구사해도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던 아이를 한 번 안아준 것으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무언의 한마디입니다. 오히려 말보다도 더 힘 있는 것, 바로 안아주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만 하십시오. 또 갈등이 있는 가정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말로도 아이를 설득시키려 들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만 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 사랑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면 익숙지 않고 쑥스러워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김해에 강의하러 갔을 때 한 아버지에게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가정인데 딸 둘은 이미 가출을 했고 21살짜리 아들과 아내와 셋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랬어요. 아버지 아닙니다.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나셔서 지금 그 아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아들아 사랑한다고 3번 외쳐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번 다 외쳤을까요? 못했습니다. 2번 크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냥 울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따뜻한 용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에 두면, 묻어두면 그냥 마음이에요. 그 말 꼭 해야 돼? 꼭 그 말로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여라도 뭐 이렇게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 아이고, 예. 네. 그러면 박서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중학교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이에게 하루 일과를 대해 물어보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도 대화가 뚝뚝 끊겨 대화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점점 아이가 삐뚤어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든 자녀들이든 대화의 기술이 그렇게 능통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자녀를 둘만 가져도 뭐 심지어는 화장실 갈 기회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 첫째가 일단은 부모님들의 관심으로부터 어떤 공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딱 느낌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아빠를 좀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 엄마와의 그런 대화의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공유, 공감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어머니하고 자녀가 대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에 공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선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대화가 뚝뚝 끊기면 우선 남편분에게 좀 도움을 청해서 그저 아빠와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좀 끌어내서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고 관심이 뭔지를 아빠 입장에서 들어주는. 왜? 엄마는 공부해라, 너 숙제해라 라는 그런 명령어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 아빠를 좀 이렇게 아빠를 통해서 우선 아이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끈을 만드셔서 아들을 데리고 뭐 지금 당구장 가도 괜찮습니다. 뭐 포켓볼도 치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어떤 말로 하는 대화보다는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단계를 밟아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아들이 3시간을 울었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관심받고 싶은 그런 발로니까 아빠를 좀 이렇게 통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자녀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참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딸아이가 지금 38인데요. 한때 결혼 이후에 엄마와의 굉장히 갈등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 아내가 우리 딸에게 구사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그런 말들이 매번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눠서 조금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이 단어를 어느 날 불과 지금 38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2년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도 상당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 그래 딸아 너가 날 살렸구나. 너가 엄마를 살게 했구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딸아이가 그야말로 그냥 폭풍우 같은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엄마와 딸을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내가 울컥하는데, 완전히 그 한순간에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했던 그 엄마의 말투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가 나를 살렸구나. 라는 그걸 딱 한 번만 동전 난입 같죠? 바꿔줬더니 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딱 한마디 말이 아무리 지금 자녀가 성장했더라도 어떤 자녀들이든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지금이라도 말투를 바꿔서 말의 색깔을 바꿔서 한번 툭 던져 보시면 아마 더 좋은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까요? 퀴즈 가운데 제가 이 대인관계 요소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실시간으로 나가는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그 관계의 4가지 요소가 뭔지, 이거 너무 어렵군요. 제가 아예 이제 한 가지 할게요. 자, 그 4가지 가운데, 만약에 OX를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관계, 배려, 칭찬, 공감. 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제가 3분에게 이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대인관계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곧 이제는 대인관계 요소에만 하지 말고 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요소로 사용하자. 자, 관심, 배려, 칭찬, 존중. 이 4가지가 맞습니다. O, 아닙니다.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맞추신 분들은 별도로 좀 나중에 이렇게 선정하실 거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대통입니다. 공감대통. 결국 소통은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로 행복의 요소라고 그러고 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것이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사랑, 가족, 친구.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 1위예요. 그리고 돈이 2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가족과 친구가 행복의 1위라고 하는데 그 3가지 요소 가운데도 가족의 소통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첫 인사를 어떤 말로 할지 한번 고민하시고 자녀를 세우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우는 아주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